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CMB 대전방송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의 진행을 맡은 한의사 구자근입니다. 우리의 역사시대에서 그 시대마다 많은 지식인들이 계십니다. 조선시대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계셨고 또 오늘날 우리 현대와 근대 사이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계셨지만 그 중에서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지식인이자 철학자이자 문학가이신 이어령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데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에서는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님이신 우리 대한민국 지성의 대명사인 이어령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오늘 그 대전 CMB 방송을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우리 그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교수님을 사랑하시는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그 용어의 현대 덕담 대신에 날개를 한번 달아주십시오. 대전 시민들한테. 네, 원래 용은 날개 없이도 날죠. 그것이 덕담입니다. 사람들은 날개가 꼭 있어야 난다고 생각하는데 응용을 제외해놓고는 다 구름 타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날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로 하늘을 날고 마음속에 있었던 일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연구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먼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세아 연구소 이런 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세아라고 그러면은 중국하고 일본을 생각하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과거는 중국, 근대는 일본. 그렇게 해서 소위 그 하나의 아세아 지역을 누가 패권을 쥐느냐 하는 각축장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희생을 됐습니다. 세계적인 여론을 보더라도 한중일이 아세아에서 중요한 솥발처럼 세 발로 서 있다. 물론 새들 두 발로 다니는 것도 있지만은 서 있는 거는 다 네 발, 세 발이죠. 근데 중국, 한국 제외해놓고 중국, 일본 두 다리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솥발처럼 세야 되는데 그 한국을 중요한 역사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위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세아라는 말 쓰지 마라. 막연하다. 동아세아라는 말도 쓰지 마자. 동북아세아는 이러지 말고 한중일이라고 꼭 해야 다음에 한국 없는 아세아를 생각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라. 비록 작은 나라지만은 14억, 15억까지도 갑니다만은 그러한 15억 또 1억 2천만 그 일본 사이에 통일을 해봐도 우리는 5, 6천만밖에 안 되는 그러한 나라에서 이 세 나라의 강대국 또는 이 거대국 사이에 낀 한국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를 연구하는 기관이 별로 없어요. 한중을 연구한다든지 일중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학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중일을 가위바위보처럼 세 개의 그 양항 대립이 아니고 삼항 병립의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한 5년 전쯤 만들어진 겁니다. 그 교수님에 대한 미래 통찰력,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지 다 긍정하는 그런 통찰력입니다. 전 문학을 하니까 이 학자들은 하나하나 사다리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까 용 얘기도 얘기했지만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날르는 학문이에요. 기어다니거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날르는 학문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보면 좀 우습게 보죠. 왜? 뭐 저렇게 증거물 무슨 확실한 입증 이런 것도 없이 저렇게 말을 막 하나.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은 조심스러워서 말 못하지만 우리는 그 상상력을 가지고 날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30년을 무슨 과학적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니고 직관력으로 그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마차 같은 것이 두 바퀴, 최소한도 두 바퀴로 걸어가듯이
과학이라는 것이 있으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상상을 주로 하는 거,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합리성만 준 것이 아니라 좌뇌적인 것만 준 게 아니라 운에도 좋기 때문에 이 직관적으로 탁탁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진맥을 뭐 하는 서양의학 일일이 해부 안 해도 한의학에서는 딱 진맥해봐도 이거 어디 고장이다 알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보면은 우리가 해부를 하고 막 MRI를 하고 말이지 이렇게도 안 잡히는데 어떻게 이걸 잡냐는데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관적인 거하고 분석적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로지로 끝나는 게 전부 무슨 노로지, 피시올로지 뭐 이렇게 소시올로지, 로지로 끝나는 것이 학문이고 포에틱스 뭐를 만든다, 창조한다. 포에틱스 하는 거는 이 문학 소관인데 이 로지컬한 거하고 포에틱스한 거하고가 겹쳐야 이게 행복한 사회인데 우리는 너무 이쪽으로만 또 가고 어떤 때는 너무 이쪽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 파네틱한 거 열광적이지만 앞을 못 보는. 그래서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좌뇌 우뇌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시도 쓰고 평론도 쓰고 그러니까 그리고 말할 때도 논리적이면서도 또 비약적인 메타포를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결코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나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좌뇌 우뇌의 밸런스를 비교적 남들보다 좀 균형을 잘 쓰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날 내 역할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 어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떠든다고 가정에서 물론 애들이 떠들면 중요하죠. 근데 어른이 애들 노릇 살아서는 안 되죠. 노인은 노인답게 늙어야 되고 애들은 애들답게 해야 되는데 시세가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엄지족 되겠어요 우리들이? 아날로그의 중요한 가치를 알려줘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노인들한테 알려주고 이 80대 20대에서 80대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지 내가 젊은 애들처럼 한번 돼보자. 젊었는데 벌써 나는 이 세상 다 맞다 난 늙은이처럼 애 늙은이가 되자. 이거 다 안 되잖아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아직도 젊으십니다라든가 뭐 청춘이십니다. 근데 내가 왜 청춘이에요? 내 청춘 때는 기성세대 부신호라고 별짓을 다 했어요. 화전민지대 쓰고 말이죠. 저항의 문학 쓰고 말이죠. 그땐 20대에 여드름이 나듯이 그런 열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다 늙었는데 내가 왜 젊은이에요? 나는 내 세대들 일제시대를 겪고 그 식민지 그 가열한 식민지 통치하에서 강점하에 살았고 또 해방 직후에 혼란 좌우 싸움하는 거 봤고 그게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큰 데미지를 입히냐 하는 좌우에게 그 무의미한 투쟁을 받고 이념화된 거. 그다음에 6.25 전쟁까지 가고 그다음에 산업화 받고 민주화 받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엊그제 태어난 어린아이들 젊은이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느냐 말이죠. 아니죠. 내가 젊은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 없듯이 젊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못 생각해요. 우리 거저 대한민국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거의 한 세기 가까운 동안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들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 우리 어디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했고 그때 징용 당하고 그런 것까지도 전부 물려받아서 한국이지 어느 한 세대가 한국을 대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미래 오는 한국에게 노인들이 양보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길 비켜주고 그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인답게 정말 젊은이들을 위해 한다면 노인답게 때로는 매도 들고 때로는 호령도 치고 그래야 젊은 사람들도 저건 아니야. 그 저항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세대를 살아주는 게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20대가 아니라 내 나이까지 겹치면 지금 100세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예요. 80세를 내가 덤으로 더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배우면 자기 나이에다가 80을 플러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무너지면은 예전에 그냥 20살이에요. 내 손자들은 그냥 10살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역사의 슬기나 그 지혜를 물려주면은 걔들은 3살짜리가 아니라 83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을 보면은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교수님 표현 어떤 시에 표현해 놓은 거 보니까 그 남들이 앉아 있을 때 그렇고
네. 또 남들이 걸었을 때 뛰었고 우리 뛰었다. 하는 우리 민족 조상들의 설기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또 요즘 보면은 요즘 애들은 이 북한의 핵을 봐도 별로 놀라지도 않고 또 1조 달러를 수출을 해도 놀라잖아요. 네. 별로 또 뭐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미지근한 물에 뛰어든 개구리 비유들을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하잖아요. 제일 먼저 미지근한데 조금씩 온도를 높여주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온도가 취해질 때까지 온도가 올라가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6.25 전쟁 그렇게 치열한 걸 겪었는데도 제일 안전지대야 현재까지. 그렇잖아요. 통행금지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 통행금지 없어도 밤거리에 여자들 말이죠. 뭐니 하더라도 밤에 나돌아다니는 미니스커트 입고 여성들이 말이죠. 밤길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이 되는지 아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고 하늘에서 떨어진 건 줄 알고 처음부터 이런 줄 알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12시 지나면 사이렌 소리 들으면 말이죠. 길을 통제되던 시절이 있었고. 또 지금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지금 말이죠.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라고 우리 미국 하면 자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해가 떨어지면 바깥을 못 나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린 가진 걸 안 가지고 자꾸 안 가진 것만 생각하니까 늘 그러는데 저 사람도 늙었구나. 우리에게 저항해야 할 것이 많고 비판할 게 많은데 저 사람의 현실 긍정적인 얘기만 해. 저 사람도 늙었어. 역시 꼰대야. 라고 시청자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꼰대가 돼야 돼. 왜냐하면 이런 걸 너무 몰라.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함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비단옷에다가 배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하더라도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정말 내가 막 굶주리고 한 3, 4일 굶어 봤거든요. 그때 세상이 노랗게 됐을 때 나는 배고파서 운 게 슬퍼서 울었어요. 내가 짐승이구나. 톨스토이를 읽고 도스토옙스키를 읽고 릴케를 읽고 천문학 청년이고 이런 영혼 정신이라는데 굶겨놓으니까 릴케가 어디 있고 도스토옙스키가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고 그냥 앞에 있으면 살인이라도 해도 배고팠을 때는 먹는 게 최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만둬도 먹는 게 최고라고 해서 우리가 경제 부흥한다고 그 많은 자유 억압하면서 온 거예요. 누가 독재하고 싶어서 독재하고 국민들 변태적으로 그걸 죽이려고 해서 죽이고 억압합니까? 하도 굶었으니까 그저 새끼 밥 먹는 일을 위해서 하는데 옆에서 잔소리하면 야 새끼 밥이라도 먹자. 그런 게 산업화인데 거기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억압돼서 한 많은 사람들이 또 인권 찾고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희생돼 가면서 피와 땀의 대가를 우리가 엿가져온 거예요. 산업시대 사람들은 산업지도에서 땀을 흘렸고 민주화하는 사람들은 피를 흘렸어요.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눈물이라는 거예요. 서로 아픔을 을싸안아주고 정말 중요한 때를 맞이한 거고 특히 충청도는 거의 그 중립적인 삶을 많이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라고 해서 산 게 아니라 일어나 보면은 신라가 돼 있는 거예요. 일어나 보면 고구려가 또 돼 있고 이래서 사실 백제라는 게 말이죠. 그 아이덴티티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신라 쪽에 붙을까 고구려 세력한테 붙을까 말이지.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느린 이유가 있다고 사학자가 그래요. 너무 빨리 붙다가는 세상이 바뀌면 너무 빠르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두고 보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던 시절이 물론 농담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만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은 항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백제가. 남쪽과 북쪽이 있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북쪽이 남쪽으로 올 때 남쪽이 북쪽으로 갈 때 반드시 여기를 통과한다는 거죠. 반도 중에 반도라 한국이.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그 정체성이 어렵고 아침 자고 일어나 보면은 지배자가 바뀌는 그런 많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형 그러면서도 여유 있게 큰 대자로 걷는 거 말도 빨리빨리 하지 않고 느린 삶 느린 것의 힘 이런 것을 가졌던 내가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다 뭐 충청도가 찐이다 이게 아니고 개성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충청도 사람이 충청도다워야 경상도 사람 경상도답고 평안도 사람 평안도다워서 정말 지역 차이 없는 그게 진짜 지역 차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흡수되는 게 지역 차가 아니야.
느리다면 어떠냐. 그 느린 것의 철학을 우리 역사 속에서 살려서 주고 빠른 사람 빠르지는 자 주고 그렇게 해서 빠른 것과 느린 것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이가 좋은 거지 모든 사람이 공동묘지를 향해서 그렇게 바삐 헐떡거리고 뛰어야 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 다양한 사회를 허락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 아무리 행복한 사회라도 오직 하나의 방식으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독재국가고 획일주의 국가고 우리들이 보았던 말하자면 하나밖에 없는 사회.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 교수님은 그 이상에서 현실을 바라본다 그랬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현실에서 오히려 이상을 바라보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메로포스라는 새가 있는데 이건 거꾸로 날라요. 눈은 지상을 보고 꽁지는 하늘을 향해서 거꾸로 날릅니다. 대개 보면은 이상주의자는 말이야 하늘을 보고 날죠. 현실주의자는 그냥 땅에서 닭처럼 지렁이만 파먹고 살아요. 근데 멜로포스라는 새는 눈은 현실을 보고 땅을 보고 꽁지는 하늘을 향해서 날라요. 거꾸로 날라요. 그게 메로포스의 새거든요. 그 어떻게 교수님의 그 인생에서 그래도 가장 큰 기적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만남이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기적 자체를 믿지 않는 게 이 지상에서 이 현세에서 일어나는 기적 아무리 해봐야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만이 위대한 기적이지 누가 뭐 눈을 떴다 뭐 암 치료됐다는 거는 그건 안 죽어요. 결국 죽죠. 기적의 연성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도 기적을 대단하게 생각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리다쿰 해가지고 말이죠. 그 이 죽어가는 소녀를 살려줬을 때도 이 말을 절대 하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게 중요하면 봐라. 죽은 자도 살리는 힘이 있지 않냐. 나를 믿어라. 온 세계에 전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절대 비밀로 해라. 왜? 사람들이 그게 종교인 줄 안단 말이죠. 근데 교수님 부활이 제일 큰 기적인 줄 알지만 사실은 오늘 교수님과 제가 만난 여기서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제일 큰 기적입니다. 사실은. 물론 그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살아서 내 눈으로 새가 날아가고 구름이 흘러가고 꽃이 피는 걸 보는 거 그게 기적이지. 딴 게 기적이냐 이거예요. 살아서 꿈틀대는 거 기적 아니에요? 이 컵이 어떻게 움직여요? 생명 자체가 기적이죠. 내가 얘기하는 그 진짜 기적이라는 거는 그런 기적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저출산 이것은 문제 크죠. 저출산은. 그렇죠. 그건 이제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만 살고 새로운 생명에 기중한 것을 의무를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면 최소한 내가 또 그런 생명을 해서 보살펴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남한테 돈 빌리면 갚잖아요. 갚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생명이 가장 큰 자본이다라고 돼 있더라고. 그게 생명 자본주의. 예. 지금까지는 물질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자식 농사 잘 줬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자본 아니에요. 자식 농사라는 게. 그런데 진짜 농작물에서 뭐 곡식 심고 그러는 것이 자본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 교수님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은 그 뉴턴의 만류 인력을 통해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만류 인력을 발견한 뉴턴의 그 천재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사과가 붙어 있다는 자체 그 생명성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열매 짓는 그 생명의 법칙이지 그 만유 인력 법칙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질의 법칙은 뉴턴이 알았지만 사과가 왜 거기 있었겠냐? 거기 없었으면 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떨어질 사과가 왜 거기까지 올라가냐 높이에.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떨어지는 거야 그건 뭐 물질이면 다 떨어지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 작은 그 열매의 의지 보다 태양에 가까워지고 하늘에 가까워지고 바람에 가까워져 가지고 빨갛게 익어가는 그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씨는 죽지 않잖아요. 떨어져도 또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이런 걸 보고서도 만유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냐 이거예요. 그 우리 몰라도 지구는 돌도록 돼 있고 물건은 떨어지도록 돼 있어. 그런데 사과가 올라가는 것은 몰라가지고는 그렇게 안 돼. 낚여서 그냥 만유인력처럼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안에서 오는 힘이기 때문에 살려는 의지, 삶에 대한 기쁨 그거 없이서는 그야말로 낙하의 법칙밖에 없다. 땅에 떨어지는 무게에 순응하는 법칙이 없다. 송사리 떼들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냐. 그래서 등용문이라는 말 생긴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면 죽은 고기는 물결 따라서 흘러가. 산 고기는 한 칠에도 거슬러 올라간다고.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교수님께서 최고의 지성이었는데 이제 또 영성의 세계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성의 세계의 책들을 봤더니 저도 이제 그 교회 아주 종교인이기 때문에 바라보면은 웬만한 그 목사님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그 성경책을 지금 현대인들이 아주 알기 쉽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계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한 게 아니라 지성에서 영성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영성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영성이 있죠. 다만 계기가 없어서 영성으로 들어가질 못하죠. 저한테는 그런 계기가 몇 개 있었습니다. 우선 교토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완전히 정말 이방인으로서 찬거리 사다가 자취를 이 나이에 해먹으면서 혼자서 고생하면서 1년 동안 지냈거든요. 그때 그 혼자 있어 봐야 현대인들은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을 안 가져요. 24시간 혼자서 벽을 보고 정말 참선하듯이 그런 생활을 1년 동안 하는 동안에 내가 하찮은 존재라는 거, 지금까지 참 생각해온 게 쓰레기 같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딸이 이제 좀 실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 망막장애였죠. 예, 망막방이라는 게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면 그냥 못 봐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가 무슨 큰 교회도 아니고 하와이 원주민들이 모여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인데 얘가 거기서 통역 같은 걸 해주고 그랬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이제 얘는 망막방이라고 하는데도 눈이 안 보이면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가 또 있어. 걱정 마세요 하는데 저렇게 의연할 수도 있구나. 무슨 힘이 저렇게 될 수 있나. 그러니까 걔한테는 내가 아버지지만 또 하나의 아버지가 있더라고. 그 아버지는 내가 못 해준 걸 그 아버지가 다 하더라고. 교수님 고소영하고 그 장동건 씨 결혼 주례를 내가 보신 걸 알고 있는데 영화나 연극에서 말이야 결혼 몇 번 해봤냐. 난 6번 해봤어요. 나 3번 해봤어요. 장동건이가 고소영 신부에게 반지를 껴주는데 덜덜덜 떨고 앉아있는 거야. 보통 신랑 신부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 몇 번이나 결혼식을 하고 했는데 실제 상황 하에서는 덜덜 떨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떨리는 거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왔는데 내가 딱 나가니까 말이지 무슨 신랑 나온 줄 알고 뭐 저쪽에서 사람들이 막 하니까는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야. 현상을 보면 깜짝 놀랐겠지.